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는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 3년 개발 계획, 사실은 5년인데 3년간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그 수포자 비율을 조사했는데 초등에서부터 36%, 46%, 그다음에 고등학교 60%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 단체는 2015년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서명운동, 그리고 이어서 5월 달에 있었던 6개국 수학교육과정 국제비교 컨퍼런스, 이 6개국 컨퍼런스는 2년 동안 약 40명의 현직 교사와 연구인들이 참여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가 국제적으로 너무나 뒤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 개정에도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 교육과정 확정 발표와 동시에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발표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편승해서 수학이나 영어, 기타 모든 과목을 인정제, 비교적 자유스러운 인정제에서 다시 통제가 심한 검정제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당시 현재 교과서는 약 중학교 교과서 1학년은 338쪽, 본문과 부록을 포함해서 338쪽으로 지금 평균 이루어져 있는데, 새 교과서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이제 하달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보면은 교과서 분량은 책별로 250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10%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쪽에서 275쪽까지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새로 몇 가지가 추가됐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이 수학 교과 역량, 수학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이 6가지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또 그 역량 함양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포함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주문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현재 교과서가 338쪽이나 되는데 그것을 250쪽으로 줄여놓고 또 거기에 이와 같은 것을 다 붙인다면 수학 교과서는 정말 더 불친절해지고 더 어려워질 게 이제 뻔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안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 현재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을 국제 비교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약 6가지 문제점을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 교과서가 설명식 또는 일방 주입식 수업에 적합한 그런 전통적인 그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고 주로 학문적인 입장에서 써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학적 사고가 중시되지 않고 문제풀이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 네 번째는 학생들이 특히 부족하고 뒤처진 아이들을 배려하는 이 복습 과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들이 주로 일방 주입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고수준의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낮은 수준의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연결성과 통합 부분에서 이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6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는 대안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대안교과서의 발조치를 보면은 국어나 역사 이 두 과목에 있어서는 15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대안교과서가 만들어졌고, 특히 이 국어교과서는 이 대안교과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학교에 이 다른 모든 교과서에 영향을 줘서 지금 이 대안교과서가 현재 국어교과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이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단체는 작년 7월 달에 이 대안교과서를 제작하겠다 출범식을 했고, 그 의미를 3가지 정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학 교과서가 오랫동안 지금 제작된 이 관행이 계속 바꿔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시점이 됐다. 그리고 특히 혁신학교에서 이 수학 교과만 교과서 등의 문제로 유독 수업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민간에서 이걸 개발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제시함으로 정부가 또는 수학계가 이것을
이제 비로소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 가지 의의를 두고 우리가 제작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과서 컨셉은 아까 보셨던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문제점 6가지에 그대로 이 카운팅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컨셉으로 잡고 6가지를 이제 충분히 그런 구현하는 교과서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6가지가 뭐냐? 현재 교과서와 이 대한교과서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자기 주도적 발견이 가능해요. 자기 주도적 발견. 일방 주입이 아니고. 자, 왼쪽은 현재 교과서입니다. 현재 교과서에서 중학교 1학년에 정답면체를 가르치는데 불과 3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3줄로 정답면체의 정의와 성질 모든 걸 다 가르치고 그림 5개 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도대체 정답면체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개념을 일방 주입하는 거죠. 대한교과서에서는 이 이전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주도적 발견을 위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그것을 최대한 늦춰졌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발견하고 정의할 수 있다.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동시기에 배우는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 광물의 결정 모양, 이것을 정다면체 또는 일반 다면체와 비교해서 그 특성도 살펴보고 과학과 수학의 융합, 이런 연결을 또 꾀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현재 중학교 1학년 소수, 이 암호에 많이 쓰는 이 소수의 학습에서 전형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소수를 발견하는, 소수를 만드는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2000년 전 이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요 수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계속 이 공식을 알려주고 이 방법 5가지를 알려주고 애들이 이 방법을 따라서 하게 되면 저절로 소수가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이 방법이 왜 생겼는지를 전혀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알려준 대로 따라하면 소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러고 나니까 아이들은 도대체 소수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것은 탐구 활동으로 주어져. 탐구 활동을 해야 하는, 탐구 활동도 아니고 이것도 여전히 탐구 활동에서도 일방 주입이 일어나는 이런 일방 주입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대한교과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데, 2의 배수 중 소수를 찾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2의 배수 중에는 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수가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질문 3의 배수, 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 2가지 정도 질문을 통하면 아이들이 소수가 뭔지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개념적인 인식이 되기 시작해서 그 수준에서 갑자기 세게 1부터 100까지 다 찾아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여기서 고민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이 2000년 전에 이 수학자가 발견한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까지 가는 것이고요. 학습이 미진한 아이들은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괜찮은 아이들은 이제 발견하는 이런 효과.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자신의 방법을 기록하게 하는데, 결국 이 기록이 2000년 전의 기록과 동일하다는 걸 보는 순간 아이들이 자기들이 해낸 이 기록이 수학자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자기가 그대로 발명을 했다라는 효과, 자기주도적 발명을 했다는 그런 자기 성취감과 자기 훈훈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마지막 질문은 100만 이하의 모든 소수를 어떻게 찾겠냐. 굉장히 무리한 요구긴 하지만 아이들 중에는 이와 같이 아주 고등 사고,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하는 이런 데까지 아이들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교과서에서는 자기주도적인 발명을 유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컨셉은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이런 교과서를 만들자. 현재 교과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학문 중심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현재 교과서를 보면 다면체라는 것이 학습돼야 될, 아직 배우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전혀 모르는 그런 용어를 제목, 그리고 학습 목표, 그리고 주제로 이렇게 막 연거푸 3번이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글을 읽는 동안 아이들은 다면체라는 전혀 자기들의 경험 밖의 일을 갑자기 경험하는데, 실제로 다면체는 여기서 정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자기가 배우는 이 개념 이전에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그동안 접했던 생활에서 또는 아이들의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면체란 말은 결국 면의 모양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면의 모양을 관찰하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면의 모양을 관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다면체 개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 친화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외국의 교과서를 몇 가지 예를 들면 왼쪽은 독일 교과서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바퀴와 톱니바퀴. 바퀴와 톱니바퀴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 행운과 우연, 이것 역시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 경험에서 쓰는 주로 말로 바꾸면서, 물론 이 안의 내용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함수가 나오겠지만 제목에서 주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 오른쪽은 미국 교과서입니다. 미국 교과서도 결국 연립방 정식을 가르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제목들이 아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컨셉은 풍부한 수학적 사고력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과서는 이런 사고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 예를 보여드리기 어렵고, 우리가 개발한 교과서 예를 들면 이 칼 세이건의 소설 콘택트라는 소설, 영화에도 나왔죠. 영화 2번이나 나온 이 소설에 나온 이 소수 2357 가는 이 소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소수가 이 소설과 같이 덤에서 공통점,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찾는 거, 그 다음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아주 유명한 수학의 어려운 거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소설에서 왜 이 우주에서 이런 숫자가 보내졌을 때 왜 지구인들은 우주인들을 문명을 파악했을까,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상을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이런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 우리 이번 대안교과서에서는 중요한 것이 현재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와 같이 보는 대로 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표전체 이와 같이 아주 지식 중심으로 써 있는 것을 사고력을 여기다 가미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또 이걸 기준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대한교과서의 중요한 이 사고력을 강조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컨셉은 이 복습 과정이 살아 있어야 되겠다. 이 복습 과정이 지금 현재 교과서는 대단한 시작 부분에만 잠시 제공합니다. 딱 중학교 1학년 입체도형이라는 한 달 이상의 그 학습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에 딱 2가지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끝납니다. 이것도 교과서 맨 첫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중학교 3학년에 이차함수를 배우는데 이차함수 이차함수 이전에 2차가 뭔지 함수가 뭔지 이런 많은 개념을 아이들에게 복습으로 제공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혀 복습 과정이 없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한교과서는 예를 들면 이 회전체를 배우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이와 같이 이 탐구활동 속에 같이 연결해서, 위에 있는 것은 6학년의 탐구활동입니다. 6학년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먼 물체를 올려놓고 회전하는 이런 것을 학습하게 되는데 1년 전의 학습입니다. 1년 전의 학습을 아이들이 기억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다 복습과정을 개설해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이 개념과 연결하는,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비록 이것을 학습하지 않았다든가 잊어버렸다든가 또는 아직 부족한 아이들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컨셉은 현 교과서가 너무 낮은 수준의 문제 가득하다. 놀랍죠. 이 낮은 수준의 문제, 우리 교과서 어렵다고 소문났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교과서가 문제는 어렵지만 그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고해야 되는 수준은 너무 낮다. 인지적인 노력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무려 94~95%. 중고등학교 교과서,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문제, 이 문제를 풀면 정말 사고가 좋아진다는 그런 이 천재를, 이 21세기를 살기 위해 필요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는 불과 5~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력을 충분히 담은,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충분히 담은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 이것이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각 문제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충분하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단순한 이런 문제지만 다음 물체를 어떤 도형으로 회전시킨 것인지 그리시오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문제는 지금 책에서 어디서나 볼 수도 없는, 그리고 문제집에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를 제시하면 예를 들면 컵 같은 거는 절대로 회전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손잡이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지난 12월에 2개 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학교에서 나온 일부 결과를 보면 컵 같은 걸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회전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손잡이를 뗀다. 떼고 회전시켜. 그럼 컵을 만들고 나와서 손잡이를 다시 붙이면 된다. 이렇게 기발한 착상, 높은 수준의 사고.
예를 들면 또 첫 번째는 이 고깔 같은 건 원뿔이죠. 원뿔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회전할 수 있는 회전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돌리면 나오는 도형으로 만들어지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원뿔에 일부러 무늬를 넣습니다. 무늬를 넣었다는 것은 도저히 회전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무늬라는 것은 회전하면 다시 뺑 돌아버리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거기까지 가서 저거는 무늬가 있기 때문에 회전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발견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사고 수준이 다 아이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두 개 문제가 엮여 있지만 위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걸 풀면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찍으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 x, y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찍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거 해를 구했지만 해가 실제로는 직선이 되는데, 이렇게 직선 45도 기울어진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을 여기다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곤란을 느끼게 되고,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 y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좌표 평면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왜 필요한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그 순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y축을 그려주는 것으로 이제 수학 수업이 바뀌어가는 이런 현상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개념은 개념 연결과 통합을 이룬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 현재 보는 교과서는 핀란드 교과서입니다. 핀란드는 이 연산하고 통계를 연결해서 했는데, 지금 꺾은선 그래프라는 우리나라 초등 4학년의 통계 파트에 나오는 이런 건데, 핀란드는 이것을 연산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 연산이 1000에서 만까지 9999까지 덧셈 뺄셈 하는 그 속에 이 꺾은선 그래프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4학년 교과서에는 통계 단원이 없어요. 연산 단원 속에 통계도 들어가 있고 기하도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 각 개념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개념 연결을 또 하나 시도한 것은 이번 기존 교과서에 없던 수학적 과정에 대한 성찰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이 끝나면 매단원 끝에 연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수학적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을 반드시 학습하는데 1시간 정도 선생님과 토론도 하고 또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정리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는데, 여기 나온 질문들은 그 단원을 배울 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고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대한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컨셉으로 해서 여러분이 모습을 봤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개발하는 인력은 크게 4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고, 편집팀은 지금까지 1년 동안 2016년부터 활동한 8분의 이 편집팀이 이제 샘플을 만들기 시작했고, 작년 12월에 지필진 30명을 모집해서 드디어 이제 두 팀이 한꺼번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시안을 다 만들었고요. 지금 3월 달부터 10개 학교 994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27명의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는 작년 12월과 1월에 걸친 이 대한교과서 집중 작업이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집필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27명의 자문단 중에 8분의 모습입니다. 일반 교육학자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교육 기업, 수학 전공자들, 그리고 공부연구소장, 전국 수학교사모의 회장, 그리고 국어 대한교과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김조한 교수, 이런 분들, 교육청 담당자들도 지금 자문위원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현직 교사였던 이경은 선생님이 이 고용휴직으로 이 연구를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 연구원 고혜진 연구원이 지금 셋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과 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작년 12월까지 입체도형 현장 실험, 입체도형을 만들어서 현장 실험까지 다 마친 상태고, 올 초부터 1학년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제 3월달에 실험이 들어가고, 2학년 교과서 이제 계속 집필될 거고요. 1학년 교과서가 연말에 완성이 되면, 실험 완성되면 이제 내년 1월달에 출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3월달에 학교에 보급되는 이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과도 MOU 맺은 우리 3개 교육청, 그리고 수업혁신학교 정책이 자리 잡은 서울시와 이 경기도 교육청과도 계속 협약을 추진하고, 특별히 우리 만든 이 대한교과서가 교과용 인정도서로 승인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계획은 총 5개년 계획이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한 학년당 3년씩의 이 과정이 로드맵이 반복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2020년에 현장 적응이 끝나고 효과 검증이 끝나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상 대안교과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